지난해 겪었던 일을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90년대 중반에 일본 방문을 해서 노무라라는 일본을 대표하는 증권사. 모 증권사에서 계시는 분하고 이렇게 뭐 이야기도 나누고 그분들하고 친하게 좀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받았던 그 연봉과 제가 국민연금 퇴사할 때 그 일본 가서 그분하고 만나서 다시 들었던 연봉이 같더라. 한참 뒤 아니에요? 20년 만에 갔는데 야. 예, 그러니까 신입사원 연봉이 그러니까 동일 동일합니다. 직급에서 받는 동일 돈이. 직급에서 받는 연봉들이 금융권 연봉이 거의 오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연구소. 요즘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주주들은 바쿠에키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한자로 쓰면 폭익, 폭발적인 이익이다 이런 말인데 1949년에 증시에 등장한 이 도요타의 주가 역사상 최고가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대표적인 완성차 기업 현대차 주가가 1년 사이에 5% 빠졌습니다. 코스피만큼도 못 올라갔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걸 국가 단위로 확대를 해도 한국과 일본의 사정이 다르지 않거든요. 한일 간의 온도차는 왜 나는 건지, 그리고 물가도 오르고 장사도 잘 돼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그만할 수도 있다라고 일본은행 총재가 그러는데 진심일까요? 허언일까요? 이걸 제일 잘 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거 그 블룸버그에서 설문조사한 거를 제가 봤어요. 이게 13일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정말로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그만둘까? 그만둔다면 언제 그만둘까? 요게 추세가 좀 바뀌더라고요. 이제 한 50명 조사하면은 절반은 그만둘 거야. 앞으로 1년 안에 그만둘 거고 내년 상반기에 마이너스 떼자는 얘기 나올 걸 요렇게들 얘기를 해요. 박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 예, 내년에 할 것 같아요. 왜요? 살만해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셔서. 예, 네. 뭐 아직은 실질 임금이라든가 이런 게 오르는 건 아닌데 적어도 일본 경제의 가장 큰 문제거리가 자산 가격의 폭락에 따른 끝없는 악순환이었는데 그때 이제 1990년 당시 일본 주식시장의 최고치가 39,800엔이었는데 그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7,000엔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4분의 1? 그 5분의 1이군요. 5분의 1 정도로 주가가 빠졌는데 그 정도로 주가가 폭락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은 또 뭐 이른바 잃어버린 20년 이걸 겪으면서 그 중간에서 잃어버린 돈이 얼마냐 하면 450조 엔 정도를 잃어버렸다고 해요. 죄송합니다. 1,500조 엔 정도를 잃어버렸다고 해요. 와. 근데 그게 1년에 일본 GDP가 450조 엔이니까 GDP의 3배 이상. 예,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에게 경제에 세 가지 악영향이 생기는데 첫 번째 악영향은 뭐 당연하게 집값 폭락하고 주가 폭락하면서 사람들이 시리에 빠지면서 소비를 하지 않을 거고 두 번째는 그때 당시 가장 중요한 그 투자 재원이자 투자자들이 누구였냐면 기업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재테크라는 말을 쓴 게 사실은 그 사람들의 용어가 아니고 투자자들의 용어가 아니고 기업들의 용어였다고. 원래 그랬어요? 일본에서 첫 출발은. 그러니까 재무통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각되면서 재테크 이거에도 뭐 기술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그러네요. 재물 재자에다가 예. 기술의 테크를 갖다 붙인 건데. 그러면서 이제 일본 기업들이 박살이 났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기업들이 어떻게 됐냐면 투자를 중단한 거죠. 문제는 이제 사람도 잘랐어야 되는데 완전 고용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사람을 해고하지는 못하고 투자를 줄이는 바람에 90년대 한국에게 반도체 역전당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부가 세금을 거둘 데가 없어지는 거죠. 예, 생각해 보시면 부동산 거래도 안 되고 주가도 완전 폭락해서 꼼짝도 안 하는 데다가 장사도 안 되고. 이 장사도 안 되고 투자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세금을 거둘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순환이 이제 끝없이 벌어지게 되면 아무도 돈을 안 쓰면 다른 사람의 소비는 나의 매출인데 아무도 돈 안 쓰고 투자 안 하면 물가가 빠지겠죠. 왜? 가격 경쟁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죠. 그렇죠. 이게 일본 경제가 지난 30년 동안 고생했던 건데 이 중에 두 가지가 해결됐거든요. 바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소비. 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들 경제가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뭐 요새 회복되니 많이 하는데 일본은 최근 경제 성장률 뭐 연율로 6%가 나왔는데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 연율 네. 6%라는 건 이제 요 속도대로 4분기가 앞으로 진행되면 6%라는 뜻이니까 1.5% 이상 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0.6 성장했으니까 차이가 많이 벌어졌네요. 부럽다. 네. 예, 그리고 소비가 주로 늘어나는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도 이제 회복되는 징후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일본의 이번 2분기 법인 기업 실적 통계가 발표가 됐는데 이익이 30조 엔. 30조 엔을 이익으로 남겼다고요? 네, 순이익이. 야.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죠. 일본 GDP가 450조라고 제가 그랬죠. 30년째 동일하니까요. 자, 거기에 요 이익이 앞으로 곱하기 4가 만약 나온다면 네. 120조 엔이잖아요. 야, 엄청난데요. 예, 그거 GDP의 20% 이상의 이윤율을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10% 정도라는 걸 생각하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혁신 경제인 미국이 10%인데 일본이 그 두 배인 20%를 가지게 되면 여러분 같으면 배당도 주겠지만 투자하겠죠. 그렇군요.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연쇄적으로 고용이 늘고 있죠. 그리고 고용이 늘면서 임금도 이제 조금 올려주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와 이걸 우리가 해냈어. 자랑스러워할 만하고 정책을 바꿀 만한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기시다 사이클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예요? 아이 뭐 이 사람이 운 좋은 거죠. 얻어걸리. 아베가 다 했고요. 그건 아니겠지만. 예, 아베가 다 했죠. 네. 아베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만 11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이 정책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삼중 악순환에 빠져 있는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그 특단의 대책은 돈을 무제한으로 풀어서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아주 간명한 정책입니다. 세계의 화살. 예, 세 개의 화살 중에 마지막 화살은 네. 사실 작동 안 했고요. 두 개의 화살, 재정과 통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라는 이 두 개의 화살이 드디어 적중한 것 같아요. 야, 관역에 가서 꽂히는데 시간은 좀 걸렸습니다만 11년. 일단 꽂히고 나서는 관역을 파괴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예, 그래서 일본 경제 전체적으로 네. 본다면 일단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효과가 나오고 있지만 효과가 나오는 걸 확신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 게 한 1, 2년이었던 거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작년에도 사실 해제했어야 되는데 1년 더 지켜본 거고 그리고 올해도 제가 봤을 때는 신임 총재님이 그 바로 관역판 정말 부서졌는지 가서 한 발도 보고 하면서 그러니까 디플레와 경기 침체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라는 게 관역일 테니까 네. 그 관역이 완전히 무덤 속에 들어가는지를 본 다음이니까 이분 취임한 게 올해 3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3월부터는 1년 지난 다음부터는 독자적 목소리를 내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 최근에 요미우리 인터뷰에서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이런 말을 합니다. 7년 넘게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펼쳤는데 일단 우리 지금 물가가 꽤 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미국과의 금리 차 때문에 환율이 워낙 지금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마이너스 금리 정책 그만할 수도 있어. 근데 몇 가지 전제 조건을 붙이거든요. 임금이 물가를 따라갈 만큼 충분히 오르면 일단 임금이 물가만큼 팍팍 올라가 줄 수 있을까요?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네, 명목 임금 상승률이 이제 드디어 3% 근처에 왔는데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30년 만에. 야. 그러니까 임금이 안 올랐죠. 임금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한 33% 정도 오르고 있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얼마나 나오냐면 3.3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직은 마이너스 0.3. 실질 임금이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업의 이익이 늡니다. 야. 아까 제가 30조 엔 법인 기업의 순이익 통계가 그 정도 나왔다라는 건 N 약세 덕도 받지만 그죠? N 약세 덕분에 제품 가격 인상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오르지 않은 데 따르는 마진의 증가, 거기다 저금리 효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고 일본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임금 올려줄 수 있는 여력이 있죠. 곡간이 넉넉해야 인심이 나는 것처럼. 수금이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수금 좋은 표현이고요. 돈이 딱딱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돈이 돌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임금을 올려줄 거라고 보여지지만 항상 일본의 그 임금 상승은 춘투라고 불리는 봄에 올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내년 봄에는 올해는 뭐 인플레를 따라가는 정도로 그치고 있지만 내년에는 그래도 한 3, 4% 이상 임금이 상승하면서 실질 임금도 플러스를 기록하지 않겠냐라는 기대들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임금 인상률이 그 정도로 올라간다. 이거는 역사에 남을 일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뭐 80년대나 그럴 때는 충분히 그렇게 올랐지만 30년 동안
제가 전에 겪었던 일을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90년대 중반에 일본 방문을 해서 노무라라는 일본을 대표하는 증권사. 모 증권사에서 계시는 분하고 이렇게 뭐 이야기도 나누고 그분들하고 친하게 좀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받았던 그 연봉과 제가 국민연금 퇴사할 때 그 일본 가서 그분하고 만나서 다시 들었던 연봉이 같더라. 한참 뒤 아니에요? 20년 만에 갔는데 야. 예, 그러니까 신입사원 연봉이 그러니까 동일 직급에서 받는 동일 돈이. 직급에서 받는 연봉들이 금융권 연봉이 거의 오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분은 당연히 직급이 올라가시고 특히 네. 일본은 초기에는 연봉을 적게 주고 3년에서 7년 차 사이에 연봉이 아주 크게 오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연봉이 우리보다 무조건 싸다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오르지 않은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었는데 이게 지금 깨지는 거죠. 거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되게 오랫동안 신입사원 임금이 동결이 돼 있는 건데 그러면 불만이 없었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그 돈에도 살림살이를 살 수 있을 정도로 물가가 유지된 건가? 이게 두 번째 궁금하거든요. 예, 일본은 이제 사토리 세대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이제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친무계 세대 또는 사일런트 에이지라고 부르는 1920년대에서 30년대 미국 대공황 때를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그런 세대들이 겹쳐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입은 사람 있지만 말을 하지 않는 네, 세대. 말을 못하는. 왜냐하면 일단 숫자가 적고 앞에 있던 세대들에 비해서 왜냐하면 저출산 속에서 특히 일본은 단카이 세대, 무라카미 하루키로 대표되는 단카이 그렇죠. 세대 1949년생들이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이 49년생들에게 어마어마한 숫자에서 상대가 안 되는 그러면서 80년대부터 공부를 하고 90년대 사회에 나온 이 세대들은 역사상 최악의 불황을 만났고 그 불황 속에서 취직도 제대로 못하고 왜? 고용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완전 고용을 유지한 상태에서 정년까지 고용을 유지하면서 신입을 뽑지 않았던 거죠. 룸이 없네요. 예, 그러면서 네. 신입 연봉이 올라가지 않았다. 그래서 그 세대들, 그러니까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중반 고이즈미 수상 취임하기 전까지의 세대들이 일본 역사상 가장 불행한 세대들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흔히들 이야기하는 코쿤족 또는 오다쿠 혹은 뭐 여러 가지 이런 별명 안 좋은 별칭으로 불리면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사회에서 일을 하며 그의 숙련과 임금을 올려나가지 못하며 저임금의 프리터로 살게 되는 이 안 좋은 용어들이 그때 다 나온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들어보셨던 용어들이죠. 이게 다. 세상과 스스로를 단절하고 그런 분들까지 나왔죠. 그리고 당연히 자살률도 그때 많이 올라갔고요. 이제 그러다가 고이즈미 개혁 이후에 이제 사태는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일본 정부가 세 차례에 걸친 실수를 저지르는데 바로 그것이 금리 인상 및 세 차례에 걸친 소비세 인상이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럴 땐가? 그러니까 바보 같은 네. 짓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정부가 끝없이 돈을 풀어 인플레를 일으키겠다라는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데 조금만 경기가 살아나면 금리도 인상하고 세금도 인상해버리니까 믿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신뢰를 잃어버렸고요. 이제 그걸 회복하는데 그 이전 있었던 약 20년에 걸친 실수를 회복하는데 걸린 10년의 아베노믹스가 진행되고 그 성과를 기시다 정권이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본 경제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하나는 증시라면 다른 한 가지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일본 부동산은 우리의 미리보기다라면서 일본 부동산 봐라.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몇십 년 전하고 가격이 같거나 오히려 하락한 곳도 있다라고 우리 불과 얼마 전까지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도쿄 23구 안에 신축 맨션의 평균 분양가가 1년 사이에 60% 급등했다. 맨션을 억션이라고 부른다. 이거 실화입니까, 박사님? 이 징후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이 특정 동네에서 지어다구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이제 광화문과 여의도가 합쳐진 동네가 지오다구라고 생각하시면 지오다구 되겠어요. 예, 비싼 차 많은 동네죠. 예, 그리고 이제 긴자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일본에서 이제 가장 살기 좋은 동네이자 마루노우치라고 불리는 거대한 그 오피스 빌딩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 최근에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고 가장 힘들었던 게 도쿄역 재개발 같은. 아, 예, 가보신 분들은 이제 다 거기가
천지개벽했다는 걸 다 느끼실 겁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맨날 뭔가 이렇게 쳐놓고 거기는 공사 중이라고 안 쓰고 제작 중 이렇게 써놓지 않습니까? 오래 걸렸죠. 그 굉장히 오랫동안 그 상태였던 기억이 있어요. 예, 니폰기 힐스 이후에 한 10년에 걸친 도심 재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도심으로 다시 인구가 몰리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강남 3구 플러스 뭐 이렇게 보통 용산구까지 넣어서 우리나라에 강남 3구가 있다면 일본에는 도심 5구, 4구가 있는데 그 지역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아주 고층의 맨션 주택들. 이제 이 주택들의 특성을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내진 설계가 잘 돼 있다. 이게 뭐냐면 건물 안에 이렇게 가주 우물통이라고 저희 부르는 9.11 테러 이후에 고층 빌딩 설계에 적용되기 시작했던 아주 강력한 사각형의 통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진자가 들어갑니다. 종. 네. 예, 그래서 왼쪽에서 어떤 지진이 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8.0짜리 지진이 온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종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기준이 되어서 균형을 잡아주는군요. 상쇄시키는 그런 정도의 통들. 그래서 세계적인 거대 고층 건물들에 가면 이걸 구경을 많이 하게 되는데 뭐 대표적인 게 타이페이의 또 88 빌딩 같은 그런 데 가시면 구경할 수 있는 코스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정도의 규격을 갖추고 있는 건물들을 짓는데 비싸겠죠. 비싸겠죠. 거기다 두 번째 한복판에. 예, 요새 우리나라 시멘트 가격 장난 아니죠. 네. 철근 가격 장난 아니죠. 일본이라고 다루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사비까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게 전체 평균 가격이 60% 뜬 게 아니라 랜드마크 단지의 분양가를 이렇게 붙였는데 그게 고려가 돼버린 거예요. 야. 그러면 이게 이제 지침이 되죠. 그러면 이 돈을 지불하고라도 집을 사려는 수요가 다시금 생겼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게 비싼 동네만 그런 거냐 아니면 여기에서 번져 나가느냐 이것도 관심사인데 어떻습니까? 번져 나가고 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한국도 그렇듯이 강남 3구부터 번지기 시작했던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전국으로 지금 확산되고 또 미분양 주택들 주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쿄도 지역에 있는 23개 구 말고 그 옆에 이제 수도권에 우리나라에 흔히 이야기하자면 뭐 분당 혹은 일산 이렇게 되는 신도시급이 가나가와나 사이타마, 지바. 지바는 뭐 예전 이승엽 선수가 있어서 유명한 곳이고요. 이런 수도권에서 된 뭐 분양되고 있는 신축 맨션의 가격들도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건 맨션입니다. 거기도 이제 똑같아요. 단독주택 안 되고요. 맨션 고급 아파트 주상복합 그리고 라멘조 구조가 아닌 벽식 구조가 아닌 그 철골조 구조의 지진에 강한 내진 설계를 갖추고 있는 이런 아파트에 대한 선호들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급격히 높아지면서 작년에는 1989년, 1990년 동경 지역의 주택 신규 분양가를 넘어선 데 이어서 이제 올해는 그걸 넘어선 정도가 아닌 일부 고급화되어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폭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그 분기마다 발표되는 일본의 대도시 주거용 토지 가격 상승률은 약간 둔화돼서 그래도 4.3까지 얼마 전에 7%였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집값이 빠지는데 여기만 날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슬님께서 이런 의견을 주시네요. 현재 우리나라가 경기가 약간 기력이 없어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과거에 일본이 장기 침체에 들어갈 때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걸 좀 고민해봐야 할까요? 질문 주셨거든요. 네, 단호한 대응. 단호한 대응. 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1990년 일본 버블 붕괴가 될 때 일본이 두 가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었던 세금이랑 금리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정책 금리를 신속하게 인하해야 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걸프전이 터졌거든요. 90년. 사막의 폭풍 작전.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국제유가 40불까지 10불에서 40불 됐어요. 그러니까 인플레 난다고 금리를 오히려 더 인상했죠. 두 번째, 그때 일본 정부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가지고 아주 그냥 기대를 다 바꿀 만한 대규모의 재정 정책을 신속하게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2021년에 했던 거라든가 아니면 오바마가 2008년에 했던 것처럼 해야 되는데 그냥 13차례에 걸친 재정정책 기억나시죠? 전후 13차례에 걸친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찔끔찔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이런 정책들을 펼치면서 시장의 기대를 바꿔놓지 못하고 20년 지나 아베노믹스라는 어떻게 보면 극약을 먹은 거죠. 자신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무제한 돈을 푼다. 그러게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그 정책이 이웃들을 가난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글린 궁피파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정책이고요. 이제 그 타격을 우리가 받고 있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만에 하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아직 저는 주식은 버블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부동산은 좀 저는 약간 거품은 있다고 보는 쪽인데 그거 궁금해요. 경기가 안 좋다는데 금리가 지금 주택담보대출 최상단은 7%까지 간다는데도 집이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물론 전국의 모든 동네 동일한 상승률은 아닙니다만 대장주를 중심으로 올라가고 점점 퍼져나간다는데 이 부조화는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작년 최고 금리 때 비해서 그래도 한 2% 떨어졌다. 레고랜드. 예, 레고랜드를 잊을 수 없죠. 네. 예, 저는 우리나라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었다고 보고요. 그때 한전채 금리가 6% 가는 거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신뢰가 무너진 거잖아요. 인재였죠. 인재였죠. 네. 예, 잼버리 이야기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또는 이런 행사들이 사실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작년 레고랜드에서 뭐 정말 너무 심하게 터졌고 올해 잼버리도 그랬고, 그러니까 네.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그래도 신뢰가 가지만 지방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널리 알렸고 이게 공기업까지도 혹시 가는 거 아니야? 그 신뢰 위기로 가면서 그렇죠. 금리가 그때 네. 6%까지 갔는데 지금 한 4%안 하거든요. 금리를 그래도 사람들이 인이배겨한다. 그럼 네. 또 다른 건 뭐가 있어요? 바로 이번에 이제 폐지된다기보다는 축소되지만 특례보금자리로. 특례보금자리가 정말 컸습니다. 이 특례보금자리가 지금 한 37조 풀렸죠. 예, 올해 들어서. 그게가 결정적이었다고 저는 보는데요.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주담대라고 하는데 주담대가 올해 2월까지 계속 마이너스였는데 그때부터 폭발적인 증가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8월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게 7조 늘었어요. 주담대가. 그러니까 이걸 지금 브레이크를 안 걸 수 없는. 그러니까 네. 돈이 돌면 집값은 오르게 돼 있다. 제가 그 우문현답이네요. 불쏘시가 있었는데 불을 냈는데 왜 뜨겁냐고 제가 잘못 물어봤습니다. 이제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효과가 사라지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좀 지켜봐야겠어요. 오늘 말씀은 아쉽지만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또 오실 거죠? 네. 지금까지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